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헌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도 열렸는데 법정에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 말을 아끼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쓰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꾸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으로 코스피가 1.5% 넘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9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뒤 쇼미더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만 6천 명이나 급증한 9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나면서 검사가 몰린 영향으로 보고 확진자가 당분간 늘겠지만 유행 규모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고물가 행진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또다시 휘청거렸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초읽기에 들어갔고 연말에 1,4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까지도 한 번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안팎도 커지게 되는데요. 미국발 물가 충격의 여파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금 전 YTN과 인터뷰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습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도체제 확립이 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금 같은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정대로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뽑을 거라며 자신의 후임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일정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새 원내대표에게 바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 위원장은 또 법원에서 당헌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선 한 손엔 당원 모집, 한 손엔 당을 비난하며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감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수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쓴소리를 쏟아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사실상 전방위 수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엔 이렇게 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뇌물의 사전적 정의로 수사 결과를 비꼬면서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 대표는 취임 뒤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실용적 민생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방명록에 적었고 이후 권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예방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예방 뒤 취재진과 만나 권 여사가 어려운 민생을 잘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원을 고친 게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는데 이 사건은 2주 뒤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까지 진행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신문에 참석한 이준석 전 대표. 주호영 비대위를 자초시킨 첫 신문 때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의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원 개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서 주호영 비대위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원을 고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란 규정을 넣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비상 상황이 됐다면서 정진석 비대위를 만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3차, 4차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3차, 즉 당원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당원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원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당원을 만든 뒤에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이 사퇴했던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전 상황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새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연달아 사퇴해서 새로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자격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법원을 향해서도 정당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당원 개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까지 신문한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분명한 사유 없이 채택을 거부하는 건 민주당의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고물가 쇼크가 국내 금융시장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39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결국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장 직후 폭등한 원달러 환율은 17.3원 오른 1,390.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로 올라선 건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나 했던 환율이 다시 치솟은 건 미국의 고물가 쇼크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8.3%로 나오면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공포가 다시 시장을 덮친 겁니다. 다음 주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경우에 따라선 1%포인트 높일 것이란 전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외 불안 요인들, 그다음에 국내 무역 적자라는 부분 때문에 환율은 1,400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경제 펀더멘털로 다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대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에 증시는 맥을 못 쳤습니다.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해 2,410선을 간신히 지켰고 코스닥 지수는 780선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CPI에 대한 기대감을 워낙 많이 반영을 한 그 주가 레벨 수준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활용 가능한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발 긴축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좀 떨어지나 싶으니 이번엔 천연가스가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200% 가까이 폭등하면서 올겨울 우리나라에서도 가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내내 치솟던 물가가 7달 만에 꺾였지만 가스 가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유럽이 겨울철 가스 확보에 나서며 천연가스 가격 수준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전개될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가스 가격이나 역시 유가의 불확실 요인은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어버리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됩니다. 대러시아 제재인 원유 가격 상한제 참여를 고민하는 한국엔 대놓고 엄포까지 났는데 사할린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물량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И вообще не будем ничего поставлять, если это противоречит нашим интересам,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кономическим. Ни газ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무엇보다 한국의 올해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최근 자기들 쓸 가스도 부족하다며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선 상황. 올겨울 가스 대란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의 80% 이상은 장기 계약이라 수급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싼 원료를 싸게 파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스공사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취사나 난방용 천연가스 가격에 전가되는 부분은 정부의 물가 안정이나 경제 안정 정책에 따라서 다음 달 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가스공사 미수금이 5조 원을 넘기면서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가스 요금은 이미 20% 가까이 오른 터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웃돈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해 우리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 감축법 입법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에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골칫거리는 원자재값 상승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인플레를 낮출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인 만큼 홍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EU 등 동맹의 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ly 4 weeks ago today, I sign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a single most important legislation passed in the Congress to combat inflation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nation's history, in my view.
특히 법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값 등 미국 가계 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가도 잡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Folks, we're going to lower prescription drug costs, lower health insurance costs, lower energy costs for millions of families.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내에 짓게 하겠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이른바 빌라로 불리는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개한 실거래가 통계 정보를 보면 최근 석 달 동안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83.1%를 기록해 아파트 전세가율인 74.7%보다 높았습니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 등촌동과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 인천 남동구 남촌동, 경기 오산시 오산동 등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 80%를 넘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 명 넘게 발생하며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이동과 만남이 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3만 6천여 명,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8천여 명 많았습니다. 2만 명대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반등하기 시작해 급증한 겁니다.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난 데다 진단검사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이동량은 일주일 전보다 14% 정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3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여파는 연휴가 끝난 지 사나흘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며 당분간은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행을 가늠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 연속 1 이하를 기록하는 등 일시적인 반등일 뿐 유행 규모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 500여 명을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고 다음 날 오전에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높은 확률로 확진자들을 조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휴가 끝난 지금 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검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이례적으로 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동시 유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두 감염병에 대응할 의료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다면서 독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8월 말과 9월 초에 걸친 일주일 동안 독감 의심 환자 수를 비교하면 2017년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5명 가까이 발생했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1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7명으로 상승해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억제됐던 독감 유행이 거리두기 완화 이후 다시 고개를 들면서 코로나19와 동시에 확산할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가 동시 감염되는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보고가 됐는데 고위험군에서 동시 코로나 독감이 걸리게 되면 이런 경우는 중증도가 더 올라갑니다. 중증도가 올라가고 또 사망 위험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고령층은 물론 40, 50대라도 기저질환이 있다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달에 도입될 코로나19 개량 백신과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맞으시면 됩니다. 한쪽 팔에 독감 백신 맞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팔에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픈 독감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대거 증식하기 전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독감은 걸리면 48시간 안에, 코로나19는 5일 안에 투약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 알만 먹는 독감 치료제도 나와 더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와 독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체계가 잘 마련돼 동시 유행하더라도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법원의 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맞붙었죠. 오늘 제기된 그 핵심 쟁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4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네. 1차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힘을 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거는 각하가 됐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인용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가 됐죠. 2차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한테 일일이 걸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한 것이 비대위원들은 살아있다. 직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자격이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그렇게 건 것이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당원을 개정한 정국위의 이 당원 개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4차는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건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 측은 5차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또 건다라고 해요.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2차와 3차를 병합해서 지금 한 것이고 4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송달이 늦었다고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달 28일에 지금 다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때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오늘 심리를 한 건가요? 예, 같이 이제 한 건데 일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취하를 한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던데. 예,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그 비대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국위에 당원 개정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 이거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격 이미 정지된 비대위에서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위반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유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취하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뭐 다 확인 안 됐는데 일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2차, 3차를 이제 같이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양측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당원을 고친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한테도 적용되는 당원이고 네. 그 이후에 뭐 모든 당대표한테도 적용되니까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꼭 이준석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원들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이제 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가지고는 조금 이제 그거는 시비가 붙을 그거는 아니고 뭐 이준석 대표는 정학당에도 학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당원이 개정된 것이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재판부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제 이 소급 적용에 관한 논란인 거죠. 예. 네.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국민의힘의 이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몇 주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번 달 말까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28일까지로 이제 결정이 미뤄진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그게 28일에 그러면 끝날 것이냐. 예, 그때도 결정이 내려질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전에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를 한 다음에 신문을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로 국정감사 시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신청이 인용이 된다라면은 이거는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비대위가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뭐 비대위가 됐든 뭐 최고위원회를 다시 뽑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혼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인용될 것이냐, 뭐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그 전문가들 법 전문가들도 조금 많이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거 자체가 이준석 대표를 적용해서 한 거가 아니고 이거가 문제가 없다. 당원을 고치는데 그러면은 일일이 이거를 다 허락을 맡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건데 판사가 1차에 했던 그 취지하고는 그러면은 또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각한 권리 침해가 있었다라는 거고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하자 치유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게 1차 재판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사의 이 판단이 중요할 텐데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이 있었죠.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이 법원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사법 자제의 선을 넘으면 법원이 정치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좀 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취지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당이 본인의 이제 입장을 정당하게 밝힌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판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 발언이? 일단 이거는 압박이죠. 제가 보기엔 그냥 압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부탁을 하거나 정치의 자율성을 좀 지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법원이 군림한다 정치위에 이런 건 안 돼.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센스위들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재판부에 말하는 것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견서 냈을 때도 1993년에 금융실명제 그 긴급명령 같은 경우에 이거를 비상 상황으로 지금 경제를 비상 상황으로 보는 거를 헌재가 정치가 이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도 비상 상황인 거를 그러니까 용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건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럼 지금 정치에 개입을 하고 내가 군림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 있어서 불쾌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판사도 인간이거든요. 법을 뭐 뛰어넘고 할 수는 없어도 이 부분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 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좀 자제를 하고 호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맡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압박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황정숙 같은 판사잖아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 기각한다 그러면은 굴복했구나. 네. 이것 때문에 그런 시각들이 나올 수가 있어. 그거 자체가 부담돼서 오히려 예. 그렇게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양측이 거의 그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맞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완패하지 않으면 이 끝나지 않는 게임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사실 차기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비대위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새 원내대표가 또 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래저래 정기국회 상황에서는 이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추대를 하면은 다시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게 은영준의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죠. 그 네. 외에도 뭐 윤상현 의원, 뭐 새로운 신윤핵관으로 이제 뭐 부상을 한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 등 윤재호 의원 등등등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규에는 이거를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제 의원들이 뽑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에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로 이제 추대로 된 적이 있다는 전례가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합의를 전체가 해야 되는데 이 당내에 이렇게 많은 주자들이 합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몇몇 분들은 꼭 나오겠다 예. 하는 분들도 제가 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추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한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후보군이 명확하게 드러나겠고요. 19일쯤에서 이제 선출을 한다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지켜보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껴왔는데요. 그리고 대신 이제 당이 이제 강하게 대응하고 본인은 이제 민생 행보를 쭉 이어오다가 오늘 이 이른바 이제 야당 탄압이라는 말과 함께 강하게 좀 비판하고 나섰어요. 자,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이제 뭐 기소와 성남 FC와 관련해서 네. 기소되고서는 그때 이제 말을 아꼈죠.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공식 기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이제 돌발적으로 질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전에는 뭐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찰 출석하니까 추석 그 기자들 질문에 추석 잘 세세요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의 이제 기조라서 조금 이제 그 전에는 말을 아끼다가 오늘 최고위원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지금 당의 기조는 어쨌든 굉장히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강하게 이제 결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일이 당의 일이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을 이제 결집시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 측근들을 계속 이 주변에 합류시키면서 친정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그 인물이 한 분 계시죠.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 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으로 지금 이제 내정을 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진상 이 전 정책실장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면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크게 보면은 세 부류의 그러니까 시기별로 세 부류의 이제 측근이라고 해야 되나 인사들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는 성남시장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변호사 시절부터 선거 떨어지고 하면서 성남시장까지 됐을 때 형성된 인맥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정진상 실장, 뭐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경기도지사 할 때 한 인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냈을 때 이제 인맥들이 있거든요. 앞에 1기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이재명의 복심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잖아요. 영화 대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더 가까이 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예의주시하라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을 하면서 그동안 정치 경력을 20년을 봤거든요. 모든 뭐 소위 말하는 비리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가까이 둬서 가까이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장을 것이고요.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비리가 꼭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이제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예를 들면 아무 직책이 없는데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왜 비선을 이렇게 쓰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정무조정실장으로 앉힌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잘 기억하고 있는 측근을 주변에 둠으로써 더 이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현지 보좌관 네. 그분도 예전에 성남시장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동안 알았던 분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주변에 이제 계속 두는 이유는 어쨌든 그 리스크 관리 차원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영국, 미국 그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의 이제 회동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오늘 좀 들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좀 거부감을 갖고 있긴 하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여야 이 대표와의 이 회동이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1대1 회동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여야 대표랑 같이 이제 만나는 거니까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뭐 네. 28일까지 이제 결정이 안 난다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적으로 뭔가 여기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근데 만나자고 요청한 측은 이재명 대표고 만남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죠. 윤석열 대통령도 통큰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만나는 거를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생산적인 게 나올까요? 지금 이 여야 이 대치 국면에서 그 특검법도 이슈가 있고 지금 뭐 기소된 상황이고 그래서 서로 좀 신경전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참석하고 그리고 캐나다 뭐 이렇게 순방하고 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게 화두에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의 전기차가 지금 빠진 상황이죠. 보조금 대상에서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지금 바이오 또 자국 내에서만 생산하는 것도 이런 것도 지금 그래서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 조금 이 협상, 이 여야 만남에서도 굉장히 조금 뭐 말할 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경제가 곧 안보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자 이러한 그 우리 산업이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향후 전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수는 없고 민생으로 옮겨지면은 그 네. 부분이 이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텐데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여당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뭐그 성과가 없으면 굉장히 궁색해지고 더 장기 경색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런던 버킹엄 궁에 도착했습니다. 여왕의 관은 나흘 동안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19일로 예정된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실은 영국 공군기가 런던 노솔트 군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등 정부 대표단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했습니다. 여왕의 관을 옮겨 실은 영구차는 곧바로 버킹엄궁을 향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버킹엄궁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런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버킹엄궁 내 보호룸에 안치된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됩니다. 일반 공개 시간은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일반 공개가 끝나면 곧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여왕은 이후 윈저성 내 성 조지 교회에서 예식 후 지하 납골당에 남편 필리폰 곁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조문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열성 조문객은 일찌감치 텐트를 치고 밤샘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Primarily because I've always admired the Queen for the fact that she so often, I have a family myself, 5 children, and she always, put her duty first before her family, and, most of the time, which is something very hard.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日本人はイギリスにすごく親愛を持っています。その親愛のある国の女王様が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も悲しみにあふれています。 뜨거운 조문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서거는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I've said repeatedly, we really need to draw a dividing line between the mourning issue and the remembrance for the Queen and the succession of the new monarchy. So we're not. There's no funeral nearby. There's no remembrance nearby. We're at the political centre of power, where the King came yesterday to say that he's the new king and we're his subjects. 영국 보안 당국은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조문 보안 지침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왕위를 물려받은 찰스 3세가 최근 연이어 짜증을 내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정적인 성격이지만 무척 급하고 예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영국 국왕으로 공식 즉위하는 자리, 찰스 3세가 근엄하게 맹세합니다. And to which I now dedicate what remains to me of my life. I pray for the guidance and help of Almighty God. 다음은 즉위 선언문에 서명하는 순서. 들고 있던 문서를 왕세자에게 휙 건네고는 자리에 앉아 만년필을 꺼냅니다. 책상은 좁고 문서는 크고 갑자기 짜증내는 찰스 3세는 필통을 치우라고 손짓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의 국장위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호고문 서명 때도 짜증을 내며 필통을 치우라고 손짓합니다. 찰스 3세와 만년필의 악연은 그가 북아일랜드 힐스버러 성을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할 때 재현됩니다. 도착한 13일을 12일로 잘못 적은 데다 서명 도중 잉크가 흘러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짜증 왕으로 등극한 찰스 3세. 영국 BBC는 찰스 3세가 과학과 소외계층, 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예민한 영혼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아들 찰스 3세. 영연방 유지와 끊이지 않는 왕실 추문 등 산적한 현안에다 자신의 이미지 제고까지 과제로 안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한편 찰스 3세가 즉위하자마자 왕세자 시절 함께 일했던 직원 수십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 최고보좌관 클라이브 알더튼 경은 전날 왕세자실 소속 개인 비서와 재무실, 통신팀, 가사 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했습니다. 가디언은 알더튼 경에게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 직원들은 해고된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왕세자실 직원들은 10일 찰스 3세가 국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새 국왕과 함께 버킹엄 궁으로 옮겨 일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해고가 예고된 직원은 거의 100명으로 왕세자실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직원들도 포함됐으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을 함부로 가두고 고문하는가 하면 이유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경찰서 복도를 따라가면 한편의 작은 방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주민들을 가두었던 감옥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복무했거나 편들었다고 의심받던 사람들을 잡아넣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문도 자행됐습니다. 방마다 비명이 들렸고 심지어 여성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Завели в камеру, дали два провода, там такая магнит, как от телефона вот этого. Крутит, оно больше 100 вольт дает. Чем быстрее крутишь, тем сильнее напряжение. И он крутит, не отпуская. Говорит, не отпускай. Говорит, отпустишь, пиздец тебе.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은 찢어집니다. 퇴각을 서두르던 러시아군들이 차에 타고 있던 아들에게 마구 총을 쐈습니다. 러시아군의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지만 살육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Прошу, помяните моего сына. Кто знал его, кто не знал, у меня сын был самый наилучший, самый наикращий, как для каждой матери. 터전은 되찾았지만 모든 게 사라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더는 폭격과 총소리에 놀랄 일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저지른 만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손을 맞잡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에 재회합니다.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открыти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러시아산 천연 가스를 매년 100억 입방미터씩 사주기로 했고 我们也相信这个新春之会也一定会我们两国关系注入新的活力动力。 푸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개전 전후 반미 연대를 강화해온 두 정상이 7개월 만에 재회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겁니다. 32개월 만에 해외 순방에 나선 시진핑, 푸틴과의 만남으로 정상외교 복귀를 장식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세가 뒤집히면서 사면 초과에 몰린 푸틴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추가 군사 지원을 공언한 가운데 회담 결과에 따라 전쟁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It's clear the Ukrainian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But I think it's going to be a long haul. 미중 대결의 최전선인 타이완 문제도 빠질 수 없는 의제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미중러 삼각 대치 속에 언젠가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내일 방한합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하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한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오는 16일 김 의장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를 한 달이 앞둔 시점이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가 대외 정책 면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최우선 관심사는 한중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입니다. 또 핵무력 법제화 등 핵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중 양국 협력도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의 대면 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예상치를 웃던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90원 선을 돌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애초에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달 열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 파장이 굉장히 크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간단히 수치를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세는 조금 꺾이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네. 6월 달에 9.1%를 정점으로 해서 7월 달에 8.5 그리고 8월 달에 8.3이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집계치가 발표되기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번 달에는 한 8.0%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시장을 열어봤더니 8.0%가 아니라 8.3%를 기록하면서 아직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금통위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강한 기조,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인식하게 됐고요. 그게 지금의 파장에 이르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말고 더 크게 이번에 사실 학계에서는 바라봤던 게 근원 물가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네. 이 근원 물가는 뭐냐면요. 물가라는 게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는 외부 환경에 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싹 빼고 진짜 근원적으로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를 보기 위한 별도의 지수가 근원 물가 상승 지수인데 이게 6.3%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달이 5.9니까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물가 상승의 힘은 아직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시장 예측치는 근원 물가 상승은 6% 정도 나올 것 같아요가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6.3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은 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아직 좀처럼 안 잡히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이번에 봤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계절마다 조금씩 변하는 계절성을 제외하고 그렇죠. 실질적인 그 물가를 보니까 아직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 계속 오르고 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발 이 고물가 충격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죠. 뉴욕 증시는 뭐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하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을 했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요. 자, 이런 그 큰 변동성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27개월 만인가요? 가장 최대 낙폭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 걱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강달러가 아니라 거의 킹달러라는 분위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라는 기축통화 말고 유로라든가 엔화도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24년 이래 그러니까 24년치 동안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고요. 유로도 한 20년 이래 가장 낮은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국가의 기축통화 가치도 급락한 상황인데 그런데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더더욱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흥국에 있는 대규모 외화 자금들이 벌써 외화 보유고가 줄어들거나 외화 자금이 이탈해 가기 시작하면서 신흥국발 채무 분리행, 신흥국발 금융위기, 그다음에 외환위기들이 지금 대거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이 달러 기조는 미국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 다음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른 신흥국 시장은 뭐 진짜 금융시장이 또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어려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전한 금융시장, 안전한 증시를 찾아서 더더욱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들의 증시가 훨씬 더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약한 고리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는 하여튼 당분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네요.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자, 이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달 열릴 미국 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 애초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저희가 이제 신조어를 자꾸 추가로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이언트 스텝 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디폴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고 혹여나 한 단계 더 높은 1%포인트 가까운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울트라 스텝까지 실제 단행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연준이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에 준하는 형태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서 울트라 스텝까지는 안 가더라도 요 다음번 연준 회의 때도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또 금리 인상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번에 확실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예정돼 있는 FOMC 회의
여기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 것이고 여기서 또 어떤 그 발언이 나오겠죠. 네. 그 발언의 내용도 굉장히 그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 고물가 행진이 금리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연말을 넘어서 그 이후도 이런 이 상당히 강도 높은 그 긴축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 이 수치를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수치가 정점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 이게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8%든 6%든 간에 물가가 올랐는데 내년 연초가 그러면 바로 목표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4, 5%, 6%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이어질 거예요. 그거는 올해 8% 가까운 물가 상승률에다가 다시 6% 가까운 게 또 얹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게 8%에서 6%, 5%로 낮아졌다라고 해서 바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 부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많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같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게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단행할 정도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원인, 애초에 금리로 현재 인플레를 잡는 거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금리로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했었을 때는 결국 물가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높이게 된다는 것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게 되면 전 세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흥국에 있었던 많은 자금들마저도 미국으로 편중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인 입장에서는 많은 외국으로부터 기초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산품을 수급받는데 상당히 강달러로 싸게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네. 바로 이 금리 인상에 미국 그 연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바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 내에 물가 인상 기조는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여타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대외 교역을 할 때는 다 달러로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경우 많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해외로부터 수입해 올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즉 오히려 물가를 더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기조는 미국 물가는 잡는 대신 신흥국의 물가는 올리는 것을 부작용으로 선택한 정책 기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킹달러 현상, 이 달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가 강해지는 것 자체가 이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 이제 쇼핑 잔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되겠군요. 네. 자연스럽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흥 국가들은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나 신흥국 중에서 요즘은 어떤 국가는 화폐 가치가 안정적인 국가도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 신흥국들은 자원 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굳이 자원을 많이 수급받을 필요가 없는 국가들은 예외로 하고요. 그 나머지 신흥국들은 화폐 가치가 정말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네. 자, 한국은행이 그러면은 어떻게 금리를 가져갈 것인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 금리 역전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다음 달 금리. 뭐 하는 총재께서도 어느 정도 예고를 했습니다만 한 단계 이상씩 앞으로 남은 금통위 회의 2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를 아주 공고히 하고 고강도로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도 당초 예고했던 한 단계 수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 번은 2단계 인상까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환율이 계속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1,450선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것도 또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1,400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여기저기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1,450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어느 정도 1,400원은 진입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고요. 1,450원까지도 우려를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욱 설상가상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번 달 상황은 지금 한 열흘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적자예요.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고 다행히 이제 대중 무역 적자는 좀 만회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도 이제 무역 수지가 전반적으로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연속 적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지금 환율 불안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맞습니다. 가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중무역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중국의 여러 성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추세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겨울에 대한 소비 심리도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겨울철 대외 활동이 급격히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대중무역이 또다시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역 수지 적자도 상당 기간 또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외화를 어디서부터 벌어와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외화 수급이 자유로워서 환율의 방어도 일정 부분 될 수 있는 그 예. 기회마저도 사실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안타까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기조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발 코로나 악재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다양한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게 좀처럼 잘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구두 개입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개입이든 간에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100일 동안의 수사 끝에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군 내부에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으로 꼽혔던 초동 수사 무마 논란의 실체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은 군 내부의 2차 가해와 수사 지연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군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증거를 조작한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사의 죽음을 성추행과 군 당국의 가해자 감싸기에서 비롯된 사실상 타살로 규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며 새 근무지에서조차 냉담한 대우를 받게 되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면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도록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공군 윗선이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장 중사는 사건 초기 불구속 상태로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는데 사건을 폭로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져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적인 사건 은폐는 물론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에 이어 특검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진 못한 겁니다. 당시 초동 수사를 지휘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 녹취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군과 국방부의 수뇌부에 대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그 전후 좌우에 연결됐던 그런 고리들이 끊어진 게 좀 약간 아쉬웠다. 특검 관계자는 군 경찰단이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지만 비슷한 시기 다른 사건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이뤄졌고 조직적인 수사 무마와 같은 위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대신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사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했다며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물론 피의자의 항의를 위력 행사로 기소한 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결국 격가지 수사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 상관들의 연이은 2차 가해와 수사 담당자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명확히 규명해 밝혀낸 건 분명한 특검 성과로 평가됩니다.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친 특검은 성과와 한계를 뒤로 한 채 피고인의 죄에 맞는 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경찰이 당시 철거 작업이 이뤄진 재개발구역 조합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뇌물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켜 분양권을 나눠 갖기까지 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식간에 도로 방향으로 쓰러져 버린 건물. 잠시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안타깝게도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참사가 난 지 1년하고도 석 달.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사고가 난 재개발구역 조합장과 업체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옆 구역 재개발 사업 성공을 대가로 예비 분양 물량을 챙기고 지난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20억에 달하는 조경 비용도 부풀린 혐의입니다. 조경 비용 과다 지출 필요 없는 하지도 않은 조경 비용을 지출을 한 거. 이들에게는 뇌물을 주고받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심지어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를 방문해 조성한 백화마을 정착촌 폐가까지 비리를 저지른 데 썼습니다. 이들은 이미 폐가로 방치됐던 백화마을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분양권을 거저 가져가다시피 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개발에 들어가면 실거주자의 지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 임원 등 30명에 대한 검찰 송치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국내 극우단체가 꾸준하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반일단체와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노인을 앞세운 사기극일 뿐이라는 이들의 주장, 어떤 근거로 하는 말인지 신지원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옛 일본 대사관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보수단체와 소녀상에 대한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반일단체가 충돌했던 겁니다. 소녀상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이름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위안부는 불쌍한 할머니들일 뿐 전쟁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 지원은 지난 1993년에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법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우선 이미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살해당한 위안부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간 피해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진술과 관계자 증언, 현장 답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생존자에 한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가 가서 그 피해자의 위안부 피해 내용을 중심적으로 녹취를 해서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에 맞는 자료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일본군에 의한 살해 피해자나 강간 피해자가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일본 극우 세력 등 해외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단체는 지난 6월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이 단체의 소녀상 철거 집회를 비중 있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 두 회사는 반발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에 행태정보 수집 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양사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 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가입 시 5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700줄 가까운 데이터 정책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이용자 대다수인 구글 82%, 메타 98% 이상이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정 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 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에게는 회원 가입 시 단계별로 구분해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사는 과징금 부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명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메타는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코인 발행사 테라폼레스 권도형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테라폼레스 직원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테라와 루나를 자본시장법상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해 대가를 받는 형식의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와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유심을 대량 공급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유심을 가지고 사기 사건 800여 건이 벌어져 400억 원대 피해가 났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으로 공급한 곳은 대전 지역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2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에게 6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60여 명이 명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유심은 한 사람당 1개가 아니라 수십 개, 많게는 400여 개까지 개통했고 이렇게 명의를 넘긴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아무 이상 없으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3번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A씨 조직이 이렇게 만든 유심은 7,700여 개입니다. 많게는 개당 30만 원씩에 중국 전화금융 사기단, 국내 투자 사기 조직, 인터넷 물품 사기단 등에 넘어가 조직은 5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책 A가 대량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면은 그 하위에 있는 판매책들한테 분산해서 각 판매를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전화금융 사기 16건에 이용돼 5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나는 등 해당 유심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850건에 피해 금액은 42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사기 방조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사람들도 관련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